코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25cm까지 자라고 강물에 방류하면 최대 120cm까지 성장하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코이처럼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주변 환경과 생각의 크기만큼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매년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코이, 작은 어항에 사는 물고기 코이. 작은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내 이름은 코이. 나 태어난 이 세상은 당신이 보여주죠. 나는 코이, 작은 연못에 사는 물고기 코이. 나 아직 작고 어리지만 꿈은 크죠. 커다란 몸짓으로 하늘을 나는 꿈. 나는 저 넓고 깊은 강에 사는 커다란 코이. 큰 꿈을 안고 춤을 추는 세상의 주인공. 날 봐요. 내 모습은 당신이 만들죠. 당신의 거친 큰 손으로 겁주지 말아요. 그대의 넓은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요. 나는요 두려움에 살고 싶진 않아. 당신의 큰 소리를 다 듣고 싶지는 않아요.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은 것뿐이죠. 난 더 이상 상처 입고 싶진 않아요. 나는 코이, 작은 어항에 사는 물고기 코이. 작은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내 이름은 코이. 나 태어난 이 세상은 우리가 보여주죠.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날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날을 기념해 주위에 아동학대를 받는 형제나 친구들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아동학대가 뭔가요? 네, 아동학대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보살피지 않아 아이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도록 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다니 정말 나쁜 어른들이에요. 아동학대에는 어떤 학대가 있나요? 네, 몸을 때리는 신체적 학대, 욕을 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정신적 학대, 어른의 신체를 만지라고 시키거나 아이의 신체를 만지는 성적 학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 학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동학대가 제일 많나요? 네, 정서학대가 가장 많은데요. 정서학대는 신체 접촉 없이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욕을 하거나 집 밖으로 내쫓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다른 가족과 심하게 차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요? 아동학대는 나쁜 어린이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 아동학대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최근에는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밝혀진 부분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럼 아동학대를 받으면 우린 어떻게 되나요? 네, 아동학대에 오랜 시간 노출된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교 생활에 문제도 생기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조치를 취하고 치료를 받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겠어요. 그럼 아동학대를 당하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아동학대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숨겨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확신이 든다면 112로 신고하길 바랍니다. 112. 직접 신고하는 것이 무서울 경우에는 주위 어른들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선생님도 학생의 도움 요청을 받고 학생의 아버지를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신고하기 전에는 아버님이 학생과 더 멀어지거나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면 어쩌나 하고 망설였지만 신고 후에 다시 예전처럼 좋은 아버지로 변화하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신고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만약에 친구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네,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친구의 아픔을 빠르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고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친구에게 위로가 돼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친구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오랜 시간 아동학대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스스로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50번의 아동학대를 당한다고 합니다. 주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를 빨리 눈치채고 도와준다면 좀 더 빠르게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꺼려진다면 주위 어른들이나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도록 보호되고 아동학대 신고로 생기는 불이익이나 보복 역시 국가에서 보호해준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용기를 냅시다. 그럼 오늘 배운 것처럼 본인이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친구를 도울 때는 112로 전화하길 바랍니다. 112.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배고파요. 너무 아파요. 날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아파요.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이들의 마음. 이 순간에도 소중한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1년 민법상 징계권 폐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
방인가 봐요. 네, 오늘 방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방문 맞습니다. 범죄심리학자 숙명여대 박지선 교수, 경기북부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심현규 경위. 안 보이시나요? 아이들의 행동에 줌인 해주세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향해 두 사람의 가정방문이 시작된다. 여기 두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의 가출 후 친아빠의 폭행과 학대를 당했던 7살 민지. 그리고 친모와 친모의 동거남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에 시달렸던 3살 가영이. 그러나 두 아이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지금 민지는 끔찍한 학대를 벗어나 경찰관을 꿈꾸는 소녀가 되었지만 가영이는 끝내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여기가 아이들 방인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정방문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가정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는 공간인데 학대받는 아이에게는 매일매일 너무나 고통의 현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안방이지만 사실 이런 현장도 아동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아동학대의 80%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요. 가해자의 또 80%는 양육 당사자인 부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고 관심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 전까지 아동은 철저히 고립되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없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벌어지는 가정 내 아동학대. 작년에만 42명의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최근 전 국민을 공분케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천안에는 9살 남자아이가 계모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 안에서 숨진 사건을 비롯해서 올해 3월에는 8살 아이가 친모와 동거남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행당해서 희생된 사건 등 믿기 힘든 뉴스들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동학대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작년 한 해에만도 3만 4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80명이 넘는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작년 한 해에만도 42명에 달하였습니다. 매달 4명 가까운 아이들이 채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그 이면에 숨은 키워드. 훈육을 위한 체벌이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가 계속 벌어지는지를 보면 공통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체벌을 훈육이라고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체벌로 시작했다가도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폭력의 상승 효과 때문에 점점 더 극악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그랬다, 사랑해서 잘 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학대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잔혹한 행위가 어떻게 훈육이 될 수 있겠나 싶습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 징계권 폐지로 막는다. 네, 사실 우리 민법에는 징계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마치 체벌을 허용하는 체벌권처럼 인식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무부는 징계권을 삭제하고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 59개국에서 체벌금지법을 시행 중인데요. 특히 스웨덴은 체벌금지법안 통과 후에 체벌이 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체벌은 더 이상 사랑의 매로 포장될 수 없고요. 훈육을 위장한 학대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길 바랍니다. 아동학대의 범주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지 신체적으로 때리는 것만이 학대냐? 아니거든요. 언어적인 폭력이나 수치심을 주는 등의 정서적인 폭력, 성적인 학대, 아이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행위, 이 모든 것들이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 관대한 인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훈육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자 양육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학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그 이면의 숨은 키워드는 부모님과 살고 싶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많이 놓쳐왔던 시그널이 있는데요. 바로 학대받은 아이가 가해자인 부모와 계속 같이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가해자인 동시에 생존을 위해 가장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았어도 부모와 떨어져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이후에 자신이 안전하다,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느낀 이후에야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상 피해 아동을 보호할 경우 친권자가 요청하면 아동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2019년도에 접수된 피해 아동들 중 82%가 원가정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재학대율이 11%에 달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 12월 24일부터 강화된 가정복귀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서 보호 종교를 심의 결정해서 재학대 발생 등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 재학대율을 더욱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학대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그간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 10월부터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현장에서 조사나 상담을 주로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했기 때문에 조사나 학대 행위자 분리 조치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2021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조사 관원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아동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간의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되리라 기대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 저 아이도 혹시 당신의 의심과 신고가 한 아이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 방문이라는 컨셉으로 가상의 가정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사건이 벌어진 후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각 가정들을 살펴보고 피해를 조기 발견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 같아서 혹은 내가 오해하는 것일까봐 이런 이유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신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고가 되어야만 발견될 수 있고 지원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야말로 아동학대 예방의 첫 시작입니다. 또한 법에 의해서 신고자는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상황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아동학대 신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수화기를 들고 112에 전화하여 의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아이지킨콜 앱을 통해서도 문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앱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점검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앱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들로는 첫째,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둘째, 위생 상태가 불결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셋째, 부모를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경우, 네 번째, 계속 들리는 주변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다섯째,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들, 여섯째,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일곱째,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여덟째, 아동이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을 보일 때, 편의점 근무자 신고 방법으로는 경찰청과 편의점이 협업하여 편의점 근무자들은 학대 아동으로 의심되면 포스를 통해 원터치 시스템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는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평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단 한 대의 매도, 체벌도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모두가 감시자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관심이 사라질 때에도 아동학대는 어디에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아이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아줌, 안 보이시나요? 아이들에게 줌인 해주세요 라는 뜻인데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안아줌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무관심도 학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내가 제일 빠르지롱. 거기서. 잡았다. 이제 네가 쓸래야. 에이, 알았어. 13고 잡는다. 하나, 둘, 셋, 9, 10. 잡는다. 야, 너 뭐해 안 찾고? 누나, 그게 아니라 저기 누구지? 네 친구야? 아니. 누나, 봐. 더운데 겨울옷 입고 있어. 그러네.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넌 이름이 뭐야? 얼굴은 또 왜 그래? 누가 때렸어? 엄마는 어딨어? 주희야, 잠깐만. 아무래도 그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경찰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잠깐만. 아무래도 저 아이는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아동학대? 그게 뭐야? 아동학대란 어린아이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돌봐주지 않는 걸 말해. 너희 같은 어린이들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첫째는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어른들한테 폭력을 당하거나 너무 힘든 일을 해서는 안 돼. 세 번째는 어린이는 공부를 통해 모르는 걸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재밌게 놀 수 있어야 해.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해.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취미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이런 권리를 갖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만약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거나 몸에 상처가 많으면 일단 왜 그런지 물어봐야 해. 너무 속상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먼저 112에 신고를 하고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보이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하면 돼. 아, 그렇구나. 잠깐만.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지 마. 그리고 누가 너를 아프게 하면 꼭 112에 신고를 해야 해. 알았지? 괜찮아질 거야. 그렇죠? 그럼 당연하지. 너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켜줄게. 꼭 괜찮아질 거야. 시시때때 안전 맞춤. 나도 줘! 나도! 패스! 에토! 너 선발 봤어! 괜찮니? 무슨 일이야?
페토가 규칙을 안 지키고 혼자만 갖고 놀려고 그랬어요. 공 잡으려고 저를 막 밀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잠깐만요.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친구를 붙잡거나 미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친구가 다칠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놀 때는 규칙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노력이 꼭 필요해요. 네, 알겠어요.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 저희랑 같이 놀아요. 잠깐! 피구할 때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어요.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에 끌어안거나 매달릴 수 있지만 갑자기 그러면 선생님도 당황스러워요. 누구나 자기만의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경계요? 경계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시각적 개인 영역입니다. 고마워.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에는 경계가 있어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계선을 넘으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턴 선생님한테도 먼저 물어봐주면 좋겠어요. 네. 함부로 경계를 넘으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거 봤어? 뭔데? 아, 티마? 야, 이거 봐. 진짜 웃겨. 완전 대박. 싫은데. 다른 사람 사진을 허락도 없이 SNS에 올리면 어떡해? 꼭 싫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이건 티마의 경계를 침범한 거야. 일상생활에서의 경계 존중 원칙.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침해하려고 할 때는 싫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스킨십 등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해야 할 경우에는 동의를 구해야 하며 거절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린 그냥 장난이었는데. 맞아. 상처 줄 마음은 없었어. 미안해. 안녕히 계세요. 다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죠. 페토 왔니? 미안. 오늘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또 늦었네. 우리 아기. 엄마. 오늘 뭐 배웠어?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에는 경계가 있다는 거요. 그래. 참, 어제 하던 숙제는 잘해갔니? 엄마, 방금 내가 한 말 들었어요? 글쎄. 뭐라고 했지? 됐어요. 이따 다시 얘기하자. 일단 밥부터 먼저 하고. 페토, 밥 먹자. 왜 문이 잠겨있지? 시끄러워요. 아빠한테 다짜고짜 시끄럽다니. 문 좀 열어봐. 지금은 열기 싫어요. 또 게임 중이야? 대답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을 생각이야? 지금은 먹기 싫다고요. 뭐? 당장 열어. 핸드폰 부숴버리기 전에.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동일지라도 아이에게 일방적인 강요나 통제, 위협으로 느껴진다면 경계 침해이자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 행동이 학대였다고요?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경계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서로의 경계를 침해하는 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 뭐해? 네, 아빠. 잠깐만요.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는 개인의 영역을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침범하지 않을 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계 존중이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실천법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경계 존중은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입니다. 일상에서부터 경계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엄마, 아빠, 나 채원이야. 내가 벌써 26살이 되었어. 20년 전 오늘도 말썽 피우는 날 돌보느라 정신 없었지? 그래도 화내지 않고 이해해주고 뭐든 스스로 할 수 있게 믿어주고 늘 내 생각을 존중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밝고 멋지게 자랐어. 나도 내 아이들을 꼭 그렇게 키울게. 엄마, 아빠, 사랑해.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만듭니다.